원중 6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은 계속 그렇군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헬마우스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언론 비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놔가지고 마침 저의 발제를 응원하듯이 이제 새로운 불길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친일과 반일로 갈라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줬는데 네. 친일 반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대통령실에 좀 따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템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중앙일보의 그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윤 3.1절 기념사 컨셉은 절제와 함축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기념사 전문을 받아서 읽어봤을 때는 무성의와 무지였는데 대통령실은 절제와 함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만날 수 없는 그 지점에 서로 서 있는 것 같아서 3.1절 기념사의 어떤 본래적 의미를 중심으로 제대로 좀 비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짧은 건 맞죠? 매우 짧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성의와 무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짧은 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지금 이제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정부 소식통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기미 독립선언서에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냥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지 왜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번 기념사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평가하는 포인트는 주로 제가 이제 여러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만 주로 이제 역사적이거나 어떤 헌법적인 맥락들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 문제들 그리고 현안 문제들 외교 현안 문제들 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저는 좀 다르게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예시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기념사가 읽혔다라든지 이 비판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협력 의지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중심으로 기념사를 읽었고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면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일본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다수다. 중앙일보 사설에 적혔던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 중심으로 기념사를 평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굉장히 빈약한 헌법관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법관이라 하면? 우리 헌법에 3.1 운동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쓴 기념사 같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게 대통령 기념사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이제 일제 강점기라든지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슬프고 불행하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 정도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담기도 했는데 결국 그 역사라는 게 부끄럽고 슬프고 불행하지만 기억해야 될 역사 정도였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헌법에서 3.1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놓은 이유는 이런 어떤 독립운동 무용론 어차피 그런 걸 해봐야 소용이 없었고 3.1 운동이라는 것도 이 평화적인 만세운동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들이 대체로 별 의미가 없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맥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을 두고 우리가 손잡아야 될 좋은 세력, 중국과 북한으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은 물리쳐야 될 나쁜 세력으로 이분화해가지고 한미일 삼국 협력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3.1절 기념사에 담겨야 할 이 헌법 정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이제 30여 년에 걸친 독립운동사를 기록할 때는
승리의 역사이자 이 국가 건설의 과정으로 보고 그 출발점으로 3.1 운동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아픈 역사거나 뭐 무가치한 희생이었던 게 아니고 그 자체로 해방까지 이르는 하나의 어떤 굵은 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제국 멸망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를 국가 정체로 채택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왕정 체제에 대한 복고를 시도한 적이 없는 시민 정체성이 성립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담겨야 되는데 대통령의 3.1 운동 기념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읽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기념사에 3.1 운동의 의의와 의미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기려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담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4년 전 3.1 만세 운동은 기미 독립 선언서와 임시정부 현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해놓고 결국에는 일본과 우리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미 일본은 예전의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이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는 뭐 이제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 대목인데 3.1 운동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 가치를 정말 우리랑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걸 좀 되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한테 요구해 오고 있는 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 그러니까 뭐 강제징용 같은 전시 강제 노동은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해라라는 거, 혹은 사실상의 노예제에 해당하는 위안부 성노예 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운영했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국가 책임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이제 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뭐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천명하고 있는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보편 가치를 뒤집으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다르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강제징용 문제 배상 판결을 핑계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 무역보복 조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도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보편 가치에 위배되는 조치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뭐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삼권 분립이라든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자유무역주의와 경제보복 금지에 대한 보편 인식이 다른 건데 어떻게 대통령 말처럼 절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들의 지적은 좀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외교 관계나 현재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원래 기념사가 담고 있어야 되는 헌법적 가치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적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이번 기념사를 호평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정립해 가자는 데 있어서 좋은 신호를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한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헬마가 이렇게 짚어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이번 기념사 하나로 그동안 뭐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갑자기 풀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복합적인 맥락을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소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가가 나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건데 지금 이 3.1절 기념사를 지적하는 쪽에 대해서 뭐 이런
정치적으로 뭐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뭐 혐일이라던가 뭐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를 조금 더 지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에서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적 흐름을 읽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식민지화된 원인을 일제히 침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는 이런 근본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건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더 거론을 안 하겠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무튼 과거사에 언제까지 매달릴 거냐. 청년의 어떤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취지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설정에서 나오고 있는 퇴행적인 묘분이 있어요. 그 제가 읽은 바로는 연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엔 연설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부터 세계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 가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던 게 자유였어요. 근데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역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도 자유 진영에 속한다. 그러니까 자유 진영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유 진영의 반대편에 지금 뭐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공산 진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 이어져 왔던 공산주의 세력 대 자유주의 세력,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지금 세계사적 흐름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미래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어떤 세계사적 흐름을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넓은 시야냐 아니면 캐캐묵은 과거의 어떤 유습이냐.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지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다.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야기했던 미래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104년 전에는 104년 전에 아니죠. 구한 말에는 세계사적 흐름을 못 읽었는데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은 세계사적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예요. 가장 기본 취지는. 그런데 그럼 세계사적 흐름을 본인이 읽은 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자유 이념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소위 그 과거와 이별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래가 어떤 미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자유 진영하고 공산 진영으로 가르는 것도 구태적이지만 구시대적이고 옛날 방식이지만 그러면 그 자유 진영이라고 할 때 자유가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대통령한테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우디의 MBS 만나가지고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뭐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가치로 비유해 보자면 사우디야말로 자유주의의 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나라하고는 우리가 진영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가치 평가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하고 일본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데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자유로 묶을 수 있는 설명이 충분하냐. 이 경우에는 그냥 진영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라는 거는 그냥 추상화돼 있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때그때 본인의 어떤 이 마음에 따라서 본인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로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세워야 하는 어떤 깃발로서의 의미가 충분하지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취지에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존에 걸려 있는 세계사적 흐름, 특히나 동북아 질서가 지금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 설정을 하고 외교적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그러니까 입각한 협력 파트너 관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북아 질서에서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신냉전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면 거기에 그러면 한편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그러면 국권을 그러니까 그 100여 년 전에 국권을 상실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냐.
사실은 논점을 여기서 잡고 그러면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토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 당위로 설정하고 한미일 삼각의 협력 체제는 무조건 당위다라고 설정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어떤 이것을 검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결 문제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를 기정사실로 놓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읽은 세계사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그러면 독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가치 동맹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는 뭐 한미일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치를 넘어서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느냐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가치 동맹으로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한 무역 제재를 풀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얼마 전에도 관방장관이 직접 밝혔던 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보조금 조치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뭐 벗겨먹으려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가치 동맹을 하자라고 러브콜을 보내는데 상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하고 그때그때 이익관계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가치 동맹이라는 외교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언론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런 어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구체적인 예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지금 무역 적자 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주된 이유가 결국은 반도체에 있고 반도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중국 견제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보편적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이걸 감수할 그러면 용의가 윤석열 정부한테 있는 거냐?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진영의 맞은편에 러시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살상용 무기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러시아의 어떤 그 보복은 우리가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답이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보복을 당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고 되게 실리와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담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어찌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짧은 어떤 그 기념사를 그러면 풀어가지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서 토론을 붙일 게 언론의 기능인데 언론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이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죠.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실이 발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정순신 국수본부장 전 국수본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임명식까지는 안 했을까? 내정자라고. 전 내정자 뭐 관련해서 뭐 기억에 남는 말이 좀 있어요. 26일이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 실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알기 어렵다.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다. 대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정말 몰랐을 만한 보도일까? 예. 그냥 실명이 나오지 않은 게 문제인 걸까?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2018년 11월 3일이잖아요. KBS에서 최초 보도를 했던 사례가. 네. 그때는 뭐 전부 다 상당히 강한 높은 수준의 익명으로 보도가 되기는 했어요. 유명 고등학교 그리고 A군의 언어폭력이라고 했고요. 또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다. 그리고 KBS 측에는 사전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혀왔다. 여기까지 보면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요 보도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보고 있는 보도인데 이어진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재심 소송 가처분 신청 끝없는 시간 벌기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를 했다고 하고요. 또 가해 학생 대신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 전학처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고 하고 또 재심의 재심,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뭐 1심에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이 고위직 검사라고 나온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뭐 검찰 내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됐을 사안이고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이지만 당시에 요직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지금 정순신 전 내정자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저 거론되고 지나갔을 그런 수준의 보도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쟁점이 또 다른 거는 이 처음에 그럼 실명 보도를 했으면 다른 언론들이 이를 알아차렸을 수 있는 거냐, 실명 보도 때문인 거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논점이 두 가지가 나온 거네요. 네. 정말 익명 보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었다라고는 해명이 말이 되는 해명이냐?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적이고. 부분은 뭐 길게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 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제보자도 색출하는 게 지금 네. 음. 현실이잖아요. 제 생각에 한 30분이면 밭글로 돕니다. 누군지. 아니 그리고 이거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위직 검사가 이러한 문제에 휩싸여 있다면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 법무부나 그 검찰에서 그게 누구인지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확인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는 거죠. 손 놓고 있었다는 거니까 오히려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해명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다 감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설령 100번 갖고 왔는데 한 1000번 양보를 해서 그때 모르고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요번에 그러니까 정순신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어떤 거냐면 조회 동의서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 대상자로 딱 돼서 하면은 그러니까 동의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동의서가 제출돼야 그 순간부터 인사검증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과 직계존비 속의 어떤 신상 파악해서 민형사 소송에 그러니까 휘말린 게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사검증 단계에서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그래서 그게. 생각이 좀 나는 게 어떤 보도 중에 그 판결문 검색하는데 이름만 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히 뭐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정순신 검색하면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네.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때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검찰의 해명이 뭐였냐면 이거는 단순히 구글링을 해가지고 세평 수집을 한 것이다. 구글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나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나온 것이다. 이 해명이 그때 그 검찰 쪽에서 나온 해명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그러면 조사를 했느냐? 주요 사건에 대한 담당 판사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KBS의 보도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어떤 추문에 휩싸인 고위직 검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고 너무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아무리 면피하려고 해도 정도껏 대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논점. 그러면 당시 KBS 보도를 비롯해서 이거는 꼭 익명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실명 보도를 왜 못하는 것이냐. 지금 그 언론사마다 지금 이 보도 가이드북이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보통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해서나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익명 관련된 부분이 그 익명에 폭로하는 그런 고발자에 있는 그런 취재원 또는 이제 뭐 사건의 피해자
이런 사람들의 실명 보도를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사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뭐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어떨 때 써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뭐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설령 그 실명보도 하더라도 그것이 2차 가해나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빚을 거라고 한다면 자제해야 된다. 네. 그 차원에서 어떤 접근법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인이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 어떤 그냥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라면 그것이 아니고 네.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이 원칙이 돼.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항상 그 모범 사례로 꼽잖아요. 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 관련해서는 익명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익명 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두고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렇게 익명 보도를 많이 쓸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공인에 의해서 언급이 됐다는 이유로 고소, 뭐 고발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을 실제로 고려했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기 나오는 피해 학생이 조금 추측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경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 피해 학생과 관련된 뭐 학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가리더라도 이렇게 고위직 검사가 사실 해명을 한 게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다. 뭐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뭐 사건이 뭐 기소가 되고 뭐 이런 검사 당사자로서 관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상 전관을 써서 이런 행정 관련된 그런 절차 같은 거를 소송 절차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부모로서. 그런데 이 정도라면은 보도를 할 수도 있었다. 좀 어느 정도의 비난과 아니면은 그런 손해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런 논의는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검증의 실패의 문제가 보도의 문제라고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아니 그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흉악범이 나왔을 경우에 실명 보도를 아주 뭐 감행을 하잖아요. 용감하게.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항상 언론이 뭐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흉악범 사건의 가해자나 피의자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가를 한번 원론을 따져보면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그걸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공론회장에 참여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여론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국가 운영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 등식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흉악범을 잡아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공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더 2차 가해를 하는 것들이 어떤 갖고 있는 성격을 했을 때 경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알 권리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흉악범 보도 같은 경우에 뭐 실명 보도 논의를 할 때 가장 고려되는 거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방향은 피해자 보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흉악범이나 아니면은 이 관련해서 다른 범죄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같은 보도를 했을 때 그 실명 보도를 가리는 것과 지금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검사로서 계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압박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알 권리도 알 권리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실명이 공개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뭐되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이미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는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위탁한 권리를 행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게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설령 약간 부정확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떤 엄중한 국민의 어떤 위탁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건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제 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인을 대입해 보여 거기에.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이 그런 점에서 뭐 그러니까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것이 물론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이라면 공인이라도 저는 정당하게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자기 보호의 어떤 필요도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라고 한다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원칙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원칙은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차피 그건 지난 일이고 그렇죠. 검증 과정에서 못 걸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사실 그래서 어제 그 조홍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27기 한동훈 장관이랑 뭐 이원석 총장 검찰총장이랑 이제 동기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소위 기수 파괴를 통한 파격적인 승진 인사의 대상이었던 게 소위 그 사시 27기다. 근데 유독 정순신 변호사만 그 기수 파괴 승진 명단에서 빠져서 한직을 돌다가 일찍 검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이 문제를 검찰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내부적으로 그게 누구였는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참고로 이제 그 맡았다는 인권 감독관은 부장 검사가 맡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 한동훈 이제 그 사법연수원 동기는 차장 검사였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차장 검사가 부장 검사보다 더 높은 예. 거거든요. 참고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 해명 관련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뭐 어김없이 진노하다시피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뭐 대책을 방안해서 뭐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제3자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우선 이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를 보면은요, 뭐 이 학교 폭력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관련해서 언급이 된 거는 당연히 그 전에는 없었고,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부터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파격 승진 인사 명단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느냐. 뭐 2020년 10월에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이제 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내다가 뭐 법무법인 평산 대표사로 이 기사에서 새 출발일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보도들을 보면은 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처음에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을 때는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지만 뭐 이렇게 오르기도 했다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가 올해 1월에 국수본부장에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력한 제일 앞단에 선 후보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연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관여한 거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주체이기도 한 건데 근데 오히려 학교폭력이 문제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폭력이 문제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사실이기도 한데 지금 과연 이 인사에서 쟁점이 학교폭력인가도 좀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학교 폭력의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은 아들이죠. 만약에 단순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었다는 이유로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이랑 논의 양상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도록 관여를 했는지 이 검사라는 이 법조인의 직업 윤리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대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고 그렇다면 우리 직군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폭 근절을 지시한 것 외에는 뭐 그런 직접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실제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보도 또한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논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어떤 공론의 장에 이제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매개하는 게 바로 언론 매체. 매체가 뭡니까? 매개체예요, 매개체. 매체라는 뜻이. 네.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뭐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칼럼이 제목이 있었어요. 그 한겨레 권태호의 저널리즘 책무실 거기에서 보면은 정순신 탓에 더 글로리가 아니다 내부자들이다. 이 제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학교 폭력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그런 카르텔이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유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